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경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학업 간의 균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K걸스데이 행사는 이제 새로운 언택트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한 산업 현장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기업인, 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는 2020 언택트 K걸스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의 과학사 이하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은 전자산업과 기술의 혁신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혁신을 추구했는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전자산업의 시작이자 과학문명의 토대가 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의 존재가 밝혀진 건 언제였을까요? 그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기의 첫 발견이 된 계기는 바로 송진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호박 장신구였습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호박 장신구를 천으로 닦다가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전기를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호박에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 호박을 멀리하거나 부적처럼 여기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신비한 힘이 바로 정전기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자석이 지구의 자기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11세기부터 나침반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유럽으로 전파돼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1600년경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는 자석이 쇠를 당기는 것과 호박이 먼지를 당기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최초의 전기 현상을 발견하게 해준 호박의 그리스어에서 전기를 뜻하는 영어 electricity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면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기는 금방 사라지는데 이를 많이 모아둘 수는 없을까? 많은 양의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가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은 바로 이 유리병 안에 정전기를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과학자 미센부르크가 우연히 발명한 이 유리병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라이덴병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는 여러 번의 정전기 실험 도중 물이 가득 차 있는 유리병에 담긴 철사를 우연히 만졌다가 강한 전기 충격을 느꼈고, 그 원인을 연구한 결과 병 안에 차 있던 물에 전기가 저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8세기 전기 분야에서 최대의 발명으로 기록된 라이덴병. 현재 이곳에 전시된 이 라이덴병도 당시 발명된 진품 중 하나인데요. 전기를 저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라이덴병의 등장으로 전기와 관련된 실험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1752년 벤자민 플랭클린은 연 실험을 통해 번개의 전기적 성질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연 끝에 라이덴병을 연결해서 번개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고, 번개에도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기의 발견과 저장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전기 그 이후 전기의 역사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을까요? 전기의 발견과 저장 장치의 발명에 이어 소개해드릴 이번 이야기는 멈춰있는 전기인 정전기가 아닌 흐르는 전기입니다. 1800년경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는 흐르는 전기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전지를 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발명품이 바로 볼타가 제작한 최초의 전지, 볼타전지입니다. 볼타는 구리판과 아연판 사이에 바닷물을 적신천을 끼워 번갈아 쌓은 후 양 끝에 전선을 연결했을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지를 여러 층으로 제작할수록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요. 전기 실험을 통해 다양한 전기의 성질을 밝혀내면서 인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류와 자기 간의 관계를 이용해 발명한 전자기 유도 장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자석을 구리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을 때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 부르는 유도 전동기는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건데요. 전기를 통해 발명된 유도 전동기, 즉 모터는 19세기 후반 공장 자동화 시설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어 이후 산업화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에서 회전력을 얻는 유도 전동기의 발명으로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저녁의 시간을 선사해준 조명입니다. 전기 조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 그는 6,000가지 이상의 재료를 활용해 1200시간 동안 지속되는 필라멘트를 찾아냈고 백열등을 상용화했습니다. 전신주와 발전소 등을 설립하며 전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동시대 과학자였던 니콜라 테슬라 또한 효율적인 전류 공급을 위해 교류 전류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교류 시스템은 1895년 8월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인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발전소의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노력을 한 두 과학자가 있었기에 전기를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호박장신구에서 우연히 발견한 정전기를 첫걸음으로 발명가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전기는 과학 문명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기는 조명뿐 아니라 통신, 가전 등 다양한 전자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꾼 기술 전기. 전기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의 원호동 프레젠터입니다. 오늘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케 해준 통신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 인류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발명가들의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마침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신기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용화된 최초의 통신기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모스 전신기입니다. 모스 전신기는 쇠막대를 두드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코드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이 전신기 개발에는 숨겨진 일화가 있습니다. 모스 전신기를 개발한 세뮤얼 모스는 원래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로 집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그림을 그리러 다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온 메신저로부터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편지에는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고 그 길로 서둘러 돌아갔지만 이미 아내의 장례식은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스는 메시지를 먼 곳까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신기를 개발해 특허를 얻었고 모스 부호를 보완하였습니다. It is surprising that wireless communication was possible back in the 19th century. And wow, how fascinating it is to see Morse telegraph in real life. Thinking of the idea of
sending messages using dashes and dots is still innovative today. 그렇다면 코드 신호가 아닌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던 전화기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벨소리, 데시벨 등의 표현이 유래된 주인공, 음성통신 시대를 열어준 장본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벨이 발명한 전화기는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전기 신호가 전선을 타고 수화기의 전자석에 흘러가면 전자석에 붙어있는 얇은 철판을 떨리게 하고 이 떨리는 소리가 음성과 유사하게 들리게 되죠. 벨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벨 전화회사를 설립하고 땅속에 거대 전화선을 설치하는 등 전화기의 보급에 앞장섭니다. 전화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 1882년 청나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 상훈에 의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궁중에 설치되었고 고종 황제도 이 전화를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화가 개통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고종 황제는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의 목숨을 전화를 걸어 구하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의 발명으로 선이 닿는 곳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했지만 유선 통신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무선 통신은 헤르츠의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공기 중에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증명했고 무선 통신 시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헤르츠는 전자기파의 발신기와 수신기를 만들어 실험하던 중 장치의 양쪽 끝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치의 양 끝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에서 전자기파를 입증한 것이지요. 헤르츠가 세상을 떠난 후 무선 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르코니는 선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를 개발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마르코니는 강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진기를 통해 전자기파를 대기 중으로 송출했고 감도 높은 건파기로 신호를 포착하여 먼 곳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개량해 전자기파의 송수신 거리를 점차 늘려나갔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마르코니는 1895년 2.4km 거리에서의 통신에 성공하고 이후 1901년 영국에서 캐나다 동부까지 약 3,200km 이상의 거리에서 희미한 모스부호를 듣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은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상과 충돌했을 때 승객 711명의 목숨을 구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무선 통신 인프라의 확장과 통신거리 연장에 기여를 한 마르코니가 있었기에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통신의 빠른 발전 속에서 삼성전자는 기술의 혁신에 거듭하며 세계의 중심에서 무선 통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amazing to see all those phones that were used in movies and Olympics here. And I'm really excited to see what other groundbreaking innovations will come out in the future. 거리, 그리고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통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수많은 발명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끝없는 혁신이 가져올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